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비를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류혜인. 재미와 지식을 한꺼번에 잡는 동화로 읽는 심리학. 어렸을 때 읽은 동화를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으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동화 신데렐라만 해도 그렇다. 신데렐라에서 왕자는 고작 몇 시간밖에 보지 못한 신데렐라에게 반해서 청혼을 한다.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장차 한나라의 왕비가 될 사람인데 성격은 어떤지, 집안은 좋은지, 머리는 총명한지 이거저거 따져봐야 할 게 많을 텐데도 왕자는 덜컥 신데렐라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사실 왕자는 신데렐라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예쁘다는 것과 그리고 흘러가고 간 유리구두 한 짝 외에는. 그런데도 왕자는 온 나라를 뒤져 신데렐라를 찾아내 결혼을 하고 만다.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왕자의 이러한 행동은 심리학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는 심리학의 헤일로 효과, 후광 효과 때문이다. 쉽게 말해 왕자는 신데렐라가 너무 예쁜 나머지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헤일로 효과란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그 대상의 어느 한 특성에 대한 평가가 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고 어이가 없는 왕자의 행동 때문에 피식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왕자의 이런 행동을 우리도 일상에서 흔하게 저지른다는 것이다.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자.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온 광고를 보고 당장 필요도 없는 상품을 산 적은 없는가? 명문대 출신이라고 성격도 좋은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는가? 사람들은 동화를 단순히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한다. 아마도 동화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단어와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엔 동화만큼 다양하고 섬세하게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은 없다고 생각한다. 동화 속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고민과 문제들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캐릭터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어렵게 느껴지는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생일 선물로 받은 안데르센 동화 전집을 읽고 나서부터이다. 그 책을 읽는 내내 나는 연신 탄성을 질렀다. 어릴 때부터 읽어서 너무 익숙해진 동화 속 곳곳에 심리학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꽤 난도가 높은 심리 법칙들을 단 몇 줄 만에 표현하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예전부터 고민했던 심리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였다. 참고로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심리학 그게 뭔데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을 접하고 나서 새로운 눈을 떴다.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일상 곳곳에 심리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너무 짜릿하고 감동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전공 과목인 국어 교육보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결국 국어 교육과를 졸업 후에 심리학과로 편입하는 엄청난 결단을 했다. 나는 그때부터 심리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현재 나는 고등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고교 학점제로 인해 심리학이 선택 과목이 되면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심리학을 가르치 하는 선생님들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을 쉽게 알 수 있는 책을 추천해달라는 선생님들의 부탁을 받고 나는 어떤 책을 추천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물론 시중에 훌륭한 심리학 교재도 많고 읽을만한 대중서들도 여럿 있다. 그런데 심리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최대한 풍부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대중서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동화 속 캐릭터의 심리 상태를 통해 심리학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책을 직접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나는 꼬박 1년 동안 수많은 자료조사와 공부를 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이 책,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이다. 사실 동화를 통해 심리학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동화를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해석해왔다. 하지만 동화를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자칫 심리학은 정신분석이다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심리학은 어렵고 재미가 없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줘서 처음부터 흥미를 잊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심리학에 접근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집중했다. 이 책은 먼저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 분석을 통해 여러 심리학 법칙을 흥미롭게 설명한다. 또한 그러한 심리 법칙들이 우리 일상과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예를 들어 동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통해 여우가 두루미에게 납작한 접시를 준 이유가 심리학의 허구적 합의 효과 때문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 외에도 개미와 배짱이, 성냥팔이 소녀, 백설공주 등 누구나 알고 있는 25개의 동화를 통해 심리학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이 책은 심리학을 처음 접하거나 심리학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책이다. 분명 심리학에 대한 지식과 새로운 흥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꽤 재미있는 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동화 속 캐릭터의 심리 상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설명이 신선하고 유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진다. 그만큼 심리학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부디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의 재미와 효용성에 푹 빠지길 바란다. 끝으로 이 책에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여러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류혜인. 나에게 옳은 것은 분명 남에게도 옳을 것이다. 여우와 두루미의 허구적 합의 효과. 햇살이 가득한 호수에서 두루미가 한가로이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두루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두루미야, 잘 지내고 있니? 잘 지내. 무슨 일이니? 난 좀 바쁜데. 두루미는 아주 쌀쌀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둘이 싸웠기 때문이죠. 여우는 기분이 나빴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그러니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정말? 두루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 꼭 갈게. 우리 집은 길을 따라 쭉 오면 벚나무 왼쪽에 있어. 여우는 아주 친절하게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다음날 두루미는 여우가 알려준 대로 집을 찾아갔어요. 맛난 음식을 먹을 기대에 두루미는 아침도 걸렸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두루미는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여우야, 나왔어. 두루미의 목소리를 들은 여우가 얼른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서와. 여우는 아주 반갑게 두루미를 맞이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루미 앞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여우가 준비한 음식은 스프였지요. 그러나 두루미는 이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스프가 납작한 접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서 먹어. 채소를 듬뿍 넣었어. 하지만 두루미는 긴 부리 때문에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죠. 그 모습을 본 여우는 두루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먹니? 맛이 없니? 아니, 맛있어. 그냥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프네. 그래, 그럼 내가 다 먹을게. 여우는 후루룩 쩍쩍거리며 두루미의 수프까지 먹어치웠어요. 여우 녀석 정말 나빠. 두루미는 여우에게 쏘은 것만 같아 너무 화가 났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부와 여우와 두루미에서 여우는 분쟁의 씨앗으로 등장한다. 애초에 손님을 불러놓고 혼자서만 맛있는 수프를 날람날람 먹었으니 여우는 쓴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두루미는 자기가 못 먹는 모습을 보고도 왜 안 먹니? 맛이 없니? 하면서 자신의 수프까지 뺏어가는 여우가 얼마나 얄밉게 느껴졌을까? 자고로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제일 치사한데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적으로 여우만의 잘못일까? 사실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두루미에게 식사를 제의한 것도 여우였고 맛있는 수프를 끓여낸 것도 여우였다. 어쩌면 여우는 하얀 프릴 레이스가 달린 식탁불을 펼치고 푸르지아 꽃을 하나를 가지고 와 테이블을 양껏 꾸몄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정말로 여우가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했다면 나중에 두루미의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 거절했을 것이다. 자기한테 복수할 게 뻔한데 못하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는가. 하지만 여우는 두루미의 초대에 흔쾌히 응했다. 순진하게도 두루미가 자신을 위해 만든 요리에 들뜬 기대를 하면서 말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여우는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여우는 숯불을 납작한 접시에 담아서 두루미에게 주었을까? 어쩌면 여우는 단순히 착각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허구적 합의 효과 때문에 말이다. 허구적 합의 효과란 자신의 생각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동하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말한다. 허구적 합의 효과는 스탠더 대학의 리 로스와 그의 동료들이 행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심리학자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짜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집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장보기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이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다. 당신은 네, 좋아해요. 집에서 가깝고 또 품질이 좋은 고기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답한다. 그러자 질문했던 이 사람이 실은 제가 비디오 녹화 스태프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녹화 중이에요. 라고 밝힌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텔레비전 광고에 무삭제판으로 삽입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 당연히 이 제안에 동의한 사람들도 있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 길을 읽은 독자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둘 중 하나의 입장이라 생각된다. 자신의 멘트가 광고에 그대로 나가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은 아마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을 것이다.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정말 굉장한 일인걸? 반대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다. 지금 화장도 안 했는데 이 모습으로 광고에 나간다고? 말도 안 돼. 내 얼굴이 텔레비전에 알려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것도 모르고 말을 우물쭈물했네. 바보 같다 보일 거야.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나면 비디오 녹화 스태프로 가장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나요? 이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진다. 광고를 허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기꺼이 허락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처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대답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모두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멘트가 광고에 나가는 것에 동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거고 생각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 또한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일 거로 생각했다. 이 실험은 결국 인간은 흔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싫어한다고 생각함을 알려준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여우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뺨치기에 테이블 세팅을 해놓고 정성을 들여서 숯불을 끓인 뒤 마지막에는 두루미도 자신처럼 넓적한 접시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한 것이다. 그래놓고 두루미가 못 먹자 여우의 시각에서 보면 두루미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여우는 상심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준비했는데 안 먹다니 하고 삐쳤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을게 라고 말한 것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여우가 못됐다며 두루미의 복수를 용인한다. 이는 여우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일 수 있다. 그러면 여우로 하여금 두루미에게 넓적한 접시를 주게 한 허구적 합의 효과는 왜 일어날까?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행동경제학 교수 레벤 슈타인과 보벤이 했던 실험은 바로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산에서 조난당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이후 연구자들은 조난당한 사람에게 갈증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배고픔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라고 물었다. 이때 질문을 받은 사람은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과 운동을 마치고 헬스장으로 나가는 사람 이렇게 두 집단이었다. 실험 결과 운동을 마치고 헬스장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갈증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실험은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이해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두루미의 입장에서는 여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두루미는 비록 납작한 접시를 보고 기분이 나빴을지라도 여우의 행동이 악이 없는 실수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복수를 위해 뒤에서 칼을 갈기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여우야, 너는 납작한 접시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하지만 나는 부리가 길어서 납작한 접시로는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난 호리병을 좋아해. 집에 호리병 있니? 그러면 여우는 아차 하면서 창고에서 호리병을 뒤적뒤적 찾아 거기에 숯불을 담아 주었을 것이다. 진심으로 미안해 하면서 말이다. 어쩌면 두루미가 허구적 합의 효과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우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 두루미가 여우에게 복수하는 파국적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한 걸음 더. 원만한 관계를 원한다면 투명성 착각을 주의하라.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 의한 착각을 하기 쉽다. 비단 여우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다투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라든가 아니 보통 다들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자기 중심성과 관련한 또 다른 착각으로 투명성 착각을 들 수 있다. 투명성 착각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여기는 착각을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는 다 아는 떴다 비행기라는 동요를 생각하면서 이에 맞춰 리듬을 타보라 하자.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이게 어떤 노래인지 다른 사람들이 맞힐 것 같나요? 이때 무려 80%의 사람들이 쉽게 맞힐 것이다 라고 답한다. 그런데 직접 실험해보면 리듬을 뜨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울덩거리면서 잘 알아맞히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률은 30%도 채 안 된다.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입장과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입장 모두 투명성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나친 완국어법을 사용했으면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투명성 착각에 해당한다. 술 약속이 있다는 이성 친구에게 괜찮아 난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가서 되게 재밌었나 봐 나한테 연락 한번 안 할 정도로 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다. 나는 사귀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 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런데 신경을 쓰이니까 다른 이상은 없는지 인정사진도 보내고 내가 뭘 하는지 중간에 알아서 연락해. 정말 나를 좋아하고 신경 쓴다면 이 정도는 다 알아서 헤아려 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 역시 투명성 착각에 속한다. 차라리 애인의 연락이 늦으면 그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연락 주겠지라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든가. 그것도 안 되면 솔직하게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좋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려면 이런 심리 효과들을 잘 인식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자.